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찌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근조. 이것만으로는 알 도리가 없으니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약 80km 떨어진 마ren고에 있다. 2시 버스를 타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밤샘을 한 뒤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했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라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내가 변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나를 위로해줘야 할 일이었다. 아마 이틀 뒤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면 조이는 표하겠지. 지금은 어찌 보면 엄마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면 비로소 그것이 확정된 사실로 다가와 공식적인 예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늘 하던 대로 셀레스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모두들 나를 동정하며 슬퍼해 주었다. 어머니란 특별한 존재라고. 셀레스트는 내게 이런 말까지 건넸다. 식당을 나올 때는 모두들 문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다. 나는 정신이 좀 멍해서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잊고 있다가 에마뉘엘의 집에 들러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렸다. 에마뉘엘은 몇 달 전에 삼촌의 상을 치렀던 것이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그렇게 서둘러 뛰었던 데다가 흔들리는 버스, 휘발유 냄새, 하늘과 도로에서 번쩍이는 햇빛, 이 모든 것 때문에 나는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양로원으로 가는 내내 잤다. 눈을 뜨니 어떤 군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그가 웃으며 멀리에서 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별로 말없지 않아서 네라고만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곳까지 걸어갔다. 바로 엄마를 만나려고 하자 관리인이 원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이 바쁜 탓에 나는 조금 기다려야 했다. 기다리는 동안 관리인이 줄곧 말을 건넸다. 드디어 원장실로 안내받았는데 원장은 키가 작은 노인으로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가 맑은 눈으로 나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나는 손을 어떻게 빼야 할지 난감했다. 원장은 서류차를 뒤적였다. 외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군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네요. 원장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막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이. 당신 어머니 서류를 읽어보았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가 없었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수입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여기에 계신 편이 더욱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하고 나는 말했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친구분들과는 옛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 재미있게 지낼 수 있지만 당신과 살았더라면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서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곤 했다. 양로원에 가고 처음 며칠은 자주 울었다는데 그건 습관 때문이었다. 아마 몇 달이 지나 다시 집에 데려오려고 했다면 그때도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언제나 습관 때문이었다. 내가 마지막 해에 이곳에 발길이 뜸했던 것은 그런 이유도 조금 있었다. 물론 정류장까지 가서 표를 사고 2시간 동안 버스를 타는 것도 귀찮고 일요일 하루를 몽땅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한몫을 하긴 했다. 원장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나는 대충 흘려들었다. 어머님이 보고 싶을 테죠. 말없이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에서 원장이 말을 이었다. 조그만 빈소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누군가 돌아가실 때마다 양로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2, 3일 동안은 신경이 날카로워지세요. 그럼 일도 어려워지고요. 우리는 노인들이 작게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안뜰을 가로질러 갔다. 그들은 말을 멈추었다가 우리가 지나가자마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앵무새들이 낮게 죄달거리는 것 같았다. 작은 건물 입구에 다다르자 원장이 멈추어 섰다. 외르소 씨,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볼 일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장례식은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밤샘 하실 걸 고려해서 그리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당신 어머니께서 장례식은 종료 일에 따라 행했으면 좋겠다고 가끔 친구분들께 말씀하셨답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는 모두 해놓았습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원장에게 고맙다고 했다. 엄마는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종교를 깊이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천장에 유리창이 달려있고 흰 석회로 벽을 칠한 방이라서 무척 밝았다. 의자 몇 개와 십자 모양 받침대들이 보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2개의 받침대 위에 뚜껑이 덮인 관이 있었다. 호두 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은 나사못이 도드라져 번쩍거렸다. 관 옆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진한 빛깔 머리수건을 쓴 아랍인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입관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못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가 조금 더듬거리며 관 가까이 가려고 하기에 내가 말렸다. 그가 내게 말했다. 안 보시려고요. 내가 대답했다. 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어색해졌다.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왜 안 보시려는 겁니까? 잠시 뒤에 그가 물었지만 나무란다기보다는 이유를 알고 싶은 모양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흰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나를 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하긴 그럴 수도 있죠. 그의 반짝이는 푸른 눈은 아름다웠고 얼굴빛이 조금 붉었다. 그는 내게 의자를 하나 밀어 권하면서 자기도 뒤쪽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다. 그때 관리인이 말했다. 종기가 나서 저래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눈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온통 붕대로 감고 있었다. 코 언저리에도 붕대가 팽팽하게 되어져 있었다. 얼굴이 온통 흰 붕대 투성이었다. 간호사가 나가자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도록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게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가득 들어찼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댔다. 졸음이 몰려왔다. 여기 오래 계셨나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관리인에게 말을 걸었다. 5년 됐습니다. 그는 마치 내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 바로 대답을 했다. 그러고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누군가 그에게 마련고의 양롱원에서 관리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아마 무척 놀랐을 것이다. 그는 64살이었고 파리 태생이라고 했다. 내가 그때 이야기를 바라봤고 물었다. 여기 분이 아니시군요. 그리고 그가 나를 원장실로 데려가기 전에 엄마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해냈다. 그는 내게 산이 없는 평지에서는, 게다가 이 지방처럼 날씨가 무더운 곳에서는 서둘러 시체를 매장해야 했다고 했다. 자기는 파리에 살았으며 파리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그때였다. 파리에서는 사나흘씩이나 시체를 묻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그럴 시간이 없으며 채 실감하기도 전에 벌써 연구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만해요. 그런 얘기를 이분께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를 했다. 나는 그들 중간에서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다. 관리인 이야기가 재미도 있었고 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조그만 영안실에서 관리인은 자신이 극빈자로 양로원에 들어왔다고 했다. 아직 건강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관리인 자리를 맡기로 했다는 것이다. 나는 결국 그도 수용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시작했는데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가 양로원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나 혹은 저 사람들 또는 가끔 늙은이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건 다른 문제였다. 그는 관리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고 주위도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순식간에 밤이 유리창 위로 짙게 깔렸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올렸을 때 베란간 쏘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오히려 앞이 더 캄캄해졌다. 그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했으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밀크커피 한 잔을 가져오겠다고 하기에 밀크커피를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그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그런 뒤에 담배 생각이 났지만 엄마 시신 앞에도 피워도 좋을지 망설여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다지 거리낄 것도 없어서 관리인에도 담배를 한 대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그가 문득 말을 꺼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거예요. 그게 관습이거든요. 의자하고 블랙커피를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나는 벽에 반사되는 불빛으로 피로를 느낄 지경이어서 전등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끌 수 없냐고 물었다. 관리인은 전기시설 문제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를 끄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 뒤로 나는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들어와 의자를 몇 개 늘어놓고 의자 한 개에는 커피 주전자와 찻잔들을 포개놓았다. 준비가 끝났는지 엄마 시신 건너편으로 가더니 나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간호사도 방 안쪽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팔에 움직이는 모양으로는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따뜻했고 커피를 마신 덕분에 몸도 덮여졌고 열어놓은 문으로 밤 공기와 꽃향기가 흘러들어왔다. 나는 잠깐 졸았던 모양이다. 희미하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을 밝힌 빛이 더욱 눈부셨다. 물체와 모서리들, 모든 곡선들이 그림자도 없이 하나하나 눈이 아플 정도로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때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왔다. 모두 1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 빛 속을 살며시 걸어들어와 의자 삐걱대는 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앉았다. 나는 사람을 처음 보기라도 하듯이 그들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 옷차림 등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두 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도 조용해서 진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여자들은 거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를 끈으로 졸라맨 차림이라 볼록 나온 배가 더 도드라져 보였다. 늙은 여자들의 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무척 말랐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놀랐던 것은 그들의 눈이 온통 주름살로 덮여 보이지 않는데도 그 얼굴 한가운데 광채 없는 빛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가 다 빠진 입 안으로 입술이 말려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앉을 때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내게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인사를 하려던 것이었지 싶다. 그들 모두가 관리인 주위로 나와 마주 앉아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나는 그들이 나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 둘째 줄에 앉아 잘 보이지 않는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그녀의 작은 울음소리는 끝도 없을 것 같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기운 없이 우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기만 했다. 모두들 한결같이 관이나 지팡이 혹은 눈에 띄는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기만 했다. 여자는 천천히 울었고 그녀를 알지 못하는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울음소리를 그만 듣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그만 울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뭐라 중얼거리더니 또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앉아있기만 하더니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말을 걸어왔다. 저분은 어머님하고 꽤 친하게 지내셨어요. 여기서 딱 하나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군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의 한숨소리와 느낌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녀는 잠시 코를 훌쩍이더니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더 이상 졸리진 않았지만 나는 피곤했고 허리도 아팠다. 이 많은 사람들의 침묵이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가끔씩 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그 소리가 몇몇 노인들이 볼 안쪽을 빨아서 내는 희한한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깊은 생각에 잠기어 그런 소리를 내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앞에 누워있는 이 시신도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건 잘못된 느낌인 것 같았다. 관리인이 우리들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밤은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이 떴을 때 노인들이 서로 길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 그들과 다르게 단 한 사람만은 지팡이를 마주잡은 손등 위에 턱을 괴고 앉아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는 게 보였다. 잠시 뒤에 노인 한 사람이 깨어 심한 기침을 했다. 그는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 위에 가래를 뱉어내었는데 그 가래침 덩어리가 마치 속을 모두 끄집어내는 듯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깼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불편하게 밤을 샌 탓에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이 일어섰다. 매우 놀랍게도 그들 모두 방문을 나가면서 내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마치 지난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든 것 같았다.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자기 방에 데려다 주어 간단히 세수를 했다. 그리고 또 밀크커피를 마셨는데 무척 맛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갓 떠올라 있었다. 바다와 마ren고 사이를 막고 서 있는 언덕들 위로 하늘빛이 불그스름했다. 언덕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소금기가 실려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난 오랫동안 전원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엄마 일만 아니었다면 산책하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뜰에 있는 플라타나스 아래에서 기다렸다.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더니 더 이상 졸리지 않았다. 사무실 동료들 생각이 났다. 지금쯤 그들은 출근하려고 막 일어났을 것이다. 나는 늘 그때가 하루 중에서 제일 힘들었다. 그런 생각에 좀 더 빠져보려 했으나 건물 안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생각이 흩어져 버렸다. 창문 뒤에서 한참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곧 조용해졌다. 해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갔고 이제 햇볕이 내 발을 뜨겁게 내리쬐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찬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가서 몇 가지 서류에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다. 원장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내게 말했다. 장의사들이 방금 도착했답니다. 관뚜껑을 닫으려는데 그 전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보셔야죠. 내가 안 보겠다고 하자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수화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다. 시작. 사람들에게 시작하라고 하기. 그런 뒤에 원장은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말을 했고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기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짧은 다리를 포겠다. 그는 장례식에 자신과 나 그리고 담당 간호사만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원칙상으로 양로원의 노인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고 밤샘 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것도 말해주었다. 그건 안전상의 문제거든요. 그가 이번에는 특별히 엄마와 절친한 사이였던 남자 토마 페레라는 노인이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조금 유치한 감정입니다만 그 사람과 당신 어머니는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당신 약혼녀구만 하고 페레를 놀리면 그는 그저 웃곤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답니다. 그러니 메르소 부인이 돌아가신 게 그에겐 엄청난 슬픔이겠죠. 그래서 장례식에 페레가 참석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진호는 의사의 충고대로 어제 밤샘 하는 것만은 막았답니다. 원장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원장이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기 마ren고 지방 신부님이 벌써 오시네요. 꽤나 일찍 오셨습니다. 원장은 마을 안에 있는 성당으로 가려면 적어도 45분은 걸린다고 말했다. 우리가 내려가니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 아이 둘이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향로를 들고 있었고 사제는 운줄의 길이를 조절하느라 아이에게 몸을 굽히고 있었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자 사제는 허리를 펴고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방 안에 못이 박힌 관과 검노슬 입은 인부 4사람이 한꺼번에 보였다.
원장이 내게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자 신부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이 천을 들고 관 앞으로 다가갔다. 사제와 복사들, 나와 원장은 밖으로 나왔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원장이 나를 그 부인에게 소개했다. 메르소 씨입니다.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가 담당 간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앙상하고 길쭉한 얼굴을 숙였다.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우리가 인부들 뒤를 쫓아 양로원을 나서니 연구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니스치를 내서 번쩍이는 직사각형 차를 보니 필통이 생각났다. 차 옆에는 키가 작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은 장례 진행자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한 명 서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위쪽이 동그랗고 태가 넓은 모자를 쓰고 있다가 관이 문을 지날 때 그것을 벗었다. 구두 위로 늘어진 바위와 커다란 흰 칼라가 달린 셔츠에 지나치게 작은 검정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주근깨가 가득한 코 밑에 있는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수치 없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귀는 귓바퀴가 일그러지고 늘어진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피처럼 붉은 귀의 대조는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장례 진행을 맡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맨 앞에, 연구차가 그 다음, 그 주위로 인부 4명을 뒤로 이어 원장과 나, 마지막으로 담당 간호사와 페레시가 뒤따르기로 했다.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햇빛이 땅으로 내려앉자 더위가 급격히 기승을 부렸다. 이유는 몰랐으나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터라 몹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노인도 다시 모자를 벗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있는데 원장이 내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페레시는 간호사를 개동하고 자주 마을까지 산책했다는 것이다. 나는 주위에 있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닿을 듯 줄지어 선 삼나무들과 붉고 푸른 대지,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을 보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이 고장에서 보내는 저녁은 쓸쓸한 휴식과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넘쳐 흐르는 햇빛의 열기가 이 풍경을 아른거리게 한 탓에 견디기 힘들었고 사람을 기운 빠지게 했다. 페레시가 다리를 약간 절름거린다는 것도 우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에 알게 되었다. 연구차 속도는 점점 빨라지자 그는 자꾸 뒤로 쳐졌다. 연구차 곁을 따라가던 인부 한 명도 뒤로 쳐져 나와 나란히 걸었다. 나는 태양이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윙윙대는 벌레 소리와 풀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벌판을 메우고 있는 것을 느꼈다. 뺨 위로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어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했다. 그때 인부 한 명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모자챙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뭐라 하셨나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무던히 내리쬐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 하고 답했다. 저분이 어머니신가요? 조금 뒤에 그가 다시 물었다. 역시 네 하고 답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꽤 되었습니다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페레시가 한 50m 정도 뒤쳐져 따라오고 있었다. 이번엔 원장을 바라보니 불필요한 몸짓 없이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 위로 땀이 맺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장례 행렬이 조금 빠른 듯했다. 주위에는 시정일간 햇빛으로 가득 차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있을 뿐이고 햇볕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뜨거웠다. 그러다가 어느새 최근에 새로 포장한 길로 들어섰는데 아스팔트가 햇볕을 받아 녹아서 흐물흐물했다. 발이 푹푹 빠졌다. 아스팔트가 벌어지면서 진득한 콜타르가 번쩍거렸다. 연구차 위로 보이는 운전사의 빛나는 가죽 모자는 마치 이 아스팔트를 빗져서 붙인 것처럼 보였다. 푸르고 흰 하늘과 갈라진 아스팔트의 끈적이는 검은색, 사람들이 입은 상복의 음울한 검은색, 니스칠한 연구차의 검은색 등 단조롭기만 한 색깔들 사이에서 나는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햇빛, 가죽 냄새, 니스 냄새, 연구차에서 풍기는 말똥 냄새, 향 냄새, 부족한 잠으로 인한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무더위 속에 펠의 영감이 아득하게 보이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찾아보니 그가 도로에서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게 보였다. 조금 더 가면 길이 구부러져 있으니 이 지역을 잘 아는 페레가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길이 구부러지는 곳에서 그는 우리와 만났지만 금세 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벌판을 가로질러 가기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다. 나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빠르고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내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내게 했던 말은 생각이 난다. 천천히 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빨리 걸어도 땀으로 흠뻑 젖으니 성당에 들어갔을 땐 오한이 날 수도 있답니다. 그녀는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매끄러우면서도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아직도 그날 본 몇몇 광경이 아직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라잡았을 때 페레의 얼굴이 그중 하나다. 그 뺨은 힘겨움과 신경질이 한데 섞인 눈물방울로 흥건했다. 하지만 주름살 때문에 더 이상 흘러내리지는 않고 얼굴 위에 퍼졌다가 다시 한데 모여 녹초가 된 얼굴에 니스칠을 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그리고 성당과 거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 위에 붉은 제라늄 등과 마치 관절에 해초된 인형처럼 페레가 실신한 일, 어머니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붉은 흙덩이, 그 속에 섞여있던 하얀 나무뿌리들,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쉬지 않고 붕붕대던 엔진 소리.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안식처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드러누워서 12시간 동안 실컷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의 내 기쁨,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 잠에서 깬 뒤에야 나는 이틀 휴가를 냈을 때 사장이 왜 못마땅해 했는지를 알아냈다. 오늘이 바로 토요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걸 잊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사장은 내가 이틀 휴가를 내면 일요일까지 모두 나흘 동안 쉴 것이라 생각했을 테니 당연히 그게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 장례식을 오늘이 아닌 어제 치른 게 내 탓도 아니고 어차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쉬는 날이다. 하지만 사장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의 일정으로 너무 지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항구에 있는 해수욕장에 가기 위해 전차를 탔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젊은이들이 많았다.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그녀도 그런 눈치였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녀가 그만두는 바람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녀가 부포 위로 기어오는 것을 거들어주다가 그녀의 가슴을 스쳤다. 내가 아직 물속에 있는 동안 그녀는 벌써 부표 위에서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눈 위로 흘러내리자 그녀는 웃었다. 나는 부표 위에 있는 그녀 곁으로 갔다. 날씨가 좋았다. 나는 장난을 하듯 머리를 뒤로 젖혀 그녀의 배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아무 말이 없어서 계속 그러고 있었다. 온 하늘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푸른 데다 황금처럼 빛났다. 내 목덜미 아래 마리의 배가 조용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부표 위에서 반쯤 졸며 시간을 보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지자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도 뒤따라 들어갔다. 그녀 곁으로 따라가 허리를 감싸 안고 헤엄을 쳤다. 마리는 계속 웃었다. 당신보다 내가 더 까맣게 탔어요. 뚝 위에 올라가 몸을 말리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저녁에 영화를 함께 보지 않겠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모두 옷을 입었을 때 그녀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놀라면서 상을 당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난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을 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기에 어제라고 했다. 그녀가 놀라 뒤로 살짝 물러났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장에게 이미 그런 소리를 했던 게 기억나 그만두었다.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어차피 사람들은 조금씩 잘못이 있기 마련이었다. 마리는 저녁 때가 되자 모두 잊어버렸다. 영화는 가끔 웃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시시했다. 마리는 내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기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가슴을 어루만졌고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했지만 서투르게 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와 함께 집으로 왔다. 잠에서 깼을 때 그녀는 이미 가고 없었다. 그녀는 숙모에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나는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걸 생각하자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마리의 머리카락이 남긴 소금 냄새를 맡으며 10시까지 내리잤다. 깬 다음에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평소처럼 셀레스티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다. 틀림없이 사람들은 질문을 해댈 테고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나는 달걀을 구워 빵도 없이 먹어치웠다. 빵이 떨어졌지만 가게로 사러 가는 게 싫었다. 점심을 먹고 심심해져서 아파트 안을 수성거렸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에는 적당한 아파트였는데 지금 내게는 너무 커서 식당에 있던 식탁을 내 방으로 옮겨다 놓았다. 난 이제 이 방만 쓰며 약간 내려앉은 의자들과 누렇게 변색된 거울이 달린 옷장, 화장대, 구리 침대 사이에서만 지낼 뿐이다.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잠시 뒤에 뭐라도 해보고자 묵은 신문을 펴들었다. 거기서 크리션의 소금 광고를 오래서는 신문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 붙였다. 나는 손을 씻은 뒤에 발코니로 나가 앉았다. 내 방은 교회 큰 도로가에 있었다. 오후에는 날씨는 좋았지만 보도는 끈적거렸다. 오가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그나마 다니는 사람마저 빠르게 걸었다. 가장 먼저 지나간 것은 산책 가는 가족들이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바지에 해군복 차림을 한 두 소녀는 풀기로 뻣뻣한 옷이 거북해 보였다. 그리고 커다란 분홍색 리본을 달고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은 소녀. 그 뒤로 갈색 비단 원피스를 입은 엄청나게 뚱뚱한 어머니와 키가 작고 굉장히 마른 그들의 아버지가 뒤따랐다. 내게 얼굴만 익숙한 그는 밀짚 모자에 nak 넥타이, 지팡이까지 짚은 차림새였다. 아내와 함께 있는 그를 보니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시 뒤에는 변두리에 사는 젊은이들이 지나갔다. 머리에 기름을 반지르르하게 발랐고 붉은 넥타이에다 허리가 잘록한 양복에는 수놓은 손수건을 꽂았고 코가 네모난 구두를 신고 있었다. 큰 소리로 웃으며 일찌감치 전차를 타려고 서두르는 것을 보니 시내로 영화를 보러 가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길에 다니는 사람이 드물었다. 아마도 곳곳에서 구경거리들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이제 거리에는 가게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광채는 없었다. 맞은편 거리에 있는 담배가게 주인이 의자를 문 앞으로 들고 나와 거꾸로 타고 앉아서 등받이 위에 두 팔을 얹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터질 것처럼 꽉 차있던 전차도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담배가게 옆에 있는 조그만 카페 피에로에서는 웨이터가 텅 빈 가게를 쓸고 있었다. 한가로운 일요일 풍경이었다. 나는 담배가게 주인처럼 의자를 돌려놓고 앉았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았다. 담배를 2대 피우고 방 안에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집어서 다시 창 앞에 나와 먹었다. 얼마 안 있어 하늘이 어두워졌다. 여름 소나기가 오려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다 곧 하늘은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구름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빛을 깔아놓은 탓에 거리는 더욱 어두워 보였다. 난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5시에 전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착을 했다. 전차 발판이며 난간까지 매달린 구경꾼들을 교외의 경기장에서부터 싣고 온 것이었다. 그 다음에 도착한 전차는 운동선수들을 싣고 왔다.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기네 클럽이 결코 지지 않을 거라고 목이 터지도록 고함치고 노래를 불렀다. 몇몇은 내게 손짓을 했다. 그들 중 하나는 내게 우리가 이겼다고 하며 소리치기도 했다. 난 잘했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때부터 버스들이 몰려들었다. 해가 조금 더 기울어 지붕 위로 불그스름한 빛이 내렸다. 땅거미가 지면서 길거리는 활발해졌다.
산책 갔던 무리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 속에는 점잖 타는 사람도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울거나 손목이 잡혀 끌려오거나 했다. 뒤를 이어 마을 영화관이 사람들을 한바탕 쏘아냈다. 거기서 나온 젊은이들이 유난히 힘이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모험 영화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 다녀온 사람들은 조금 더 지나서 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조금 전에 지나간 사람들보다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가끔은 웃기도 했지만 여전히 피로하고 생각이 잠긴 듯 보였다. 그들은 맞은편 인도에 남아서 어슬렁거렸다. 동네 젊은 아가씨들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청년들이 기다렸다가 옆을 지나며 농담을 건네자 그녀들은 고개를 돌리고 깔깔댔다. 그중 내가 아는 몇몇 아가씨들은 내게 손짓을 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져서 어둠을 밝히던 첫 별빛들이 희미해졌다. 사람들과 불빛이 반짝거리는 거리를 보고 있자니 눈이 피곤해졌다. 가로등은 젖은 거리를 비추고 전차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들의 반짝이는 머리카락과 웃음 띤 얼굴, 은팔찌 위에 불빛을 비추며 지나갔다. 잠시 뒤에 전차가 점점 뜸해지고 나무와 가로등 위로 밤이 내려앉자 거리는 차츰 텅 비어갔다. 다시 거리가 적막해져 아까 그 고양이들만 길을 가로질러 다녔다. 그제야 나는 저녁 먹을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의자에 턱을 괴고 있었더니 목이 뻐근했다. 빵과 파스타 면을 사러 내려갔다 와서 요리를 하고 선체로 밥을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지만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 창문을 닫았다. 방 안으로 돌아오다가 본 거울 속 테이블 한쪽 끝에는 알코올 램프와 빵 조각이 놓여 있었다. 일요일은 다 지나갔고 엄마의 장례식도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해야 하네.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사장은 나에게 피곤하지 않은지 물으며 친절히 대해줬다. 그도 역시 엄마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틀린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 60살 정도 됐어요. 라고 말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안심한 듯한 눈치였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자세히 검토해야 할 산화증권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는 손을 씻는다. 나는 이 시간을 참 좋아했다. 저녁에는 두루마리 수건이 하루 종일 사용한 탓에 흠뻑 젖어 있어서 기분이 별로였다. 어느 날 사장에게 그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유감스럽게는 생각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조금 늦은 12시 반에 발송과에서 일하는 에마뉴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사무실은 바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항구에서 화물 선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화물 트럭 한 대가 체인과 엔진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면서 달려왔다. 저기에 올라탈까? 에마뉴엘이 묻자 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트럭이 우리를 지나쳤고 우리는 뒤쫓아가느라 안간힘을 썼다. 서움과 먼지에 파묻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평선 위에서 춤추는 돛대와 부둣가를 따라 항해하는 배의 선체를 보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기중기와 기계들 사이를 정신없이 돌진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먼저 차의 손잡이를 잡고 재빨리 뛰어오른 뒤에 에마뉴엘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는 숨이 턱까지 차서 씩씩댔다. 트럭은 먼지와 햇빛 가득한 구두에 울퉁불퉁한 도로를 덜컹대며 달렸다. 에마뉴엘은 숨이 넘어갈 듯 웃었다.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셀레스트의 식당에 도착했다. 셀레스트는 여우대처럼 하얀 수건을 기른 채 올챙이처럼 톡 튀어나온 배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괜찮은 거지? 그가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다. 식사 도중 포도주를 너무 마신 탓으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좀 잤고 깬 뒤에는 담배를 피우느라 시간이 좀 늦어 전차를 차려고 뛰었다. 오후 내내 일을 했는데 사무실이 무척 더웠다. 퇴근하면서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돌아올 때는 즐거웠다. 하늘은 푸르렀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감자 요리를 만들려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어둑어둑한 층계를 오르다가 같은 층에 사는 살라미노 영감을 마주쳤다. 그는 개를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8년 전부터 함께였다. 스페니얼 개는 습진이 듯 보이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 털이 다 빠지고
온몸이 반점과 갈색 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조그마한 방에서 그 개와 단둘이 오랫동안 살아온 탓인지 살라미노 영감도 개와 모습이 비슷해졌다. 그의 얼굴에도 불쭉쭉한 딱지가 있고 털도 누런 데에다 드문드문 나있다. 개는 주둥이를 앞으로 내밀고 목을 뻗치는 구부정한 자세를 주인에게서 배운 모양이었다. 그들은 마치 동족 같았는데도 서로를 미워했다. 영감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 하루에 2번씩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8년 전부터 산책 코스도 한 번도 바꾸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리옹 거리에 가면 그들을 볼 수 있다. 개가 영감을 끌고 가다가 꼭 발부리에 뭔가 채여 살라마노 영감이 넣을 뻔하면 영감은 개를 때리고 욕거리를 퍼붓곤 했다. 개가 무서워하며 설설 기면 이번에는 영감이 개를 끌고 간다. 그러다 개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앞장서서 주인을 끌어당기면 또 매를 맞고 욕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면 둘이 멈춰선 채 영감은 미움에 떨고 개는 무서움에 떨면서 서로 노려본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이다. 개가 오줌을 싸고 싶어 해도 영감이 그냥 끌고 가니까 스페니얼 개는 찔끔찔끔 오줌을 싸면서 끌려간다. 간혹 개가 방에서 오줌을 싸기라도 하면 또 매를 맞는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셀레스트는 늘 불쌍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가 불쌍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층계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살라마노는 개에게 또 욕을 하는 중이었다.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개는 끙끙거렸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영감은 계속 개에게 욕만 퍼부어댔다. 그래서 나는 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 없이 그저 빌어먹을 놈, 망할 놈이라는 욕만 계속했다. 그는 개에게 몸을 숙이고 개 목걸이 위에 뭔가를 만져거리는 것 같았다. 이놈이 늘 말썽을 부린단 말이야.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말하자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화를 내는 것처럼 대답을 했다. 그런 뒤에 그는 내 발을 질질 끌면서 낑낑대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들이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여자들을 등쳐먹고 산다고들 했다. 그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창고 감독이라고 대답을 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가 가끔 내게 말을 걸기도 하고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기도 해서 그가 내 방에 들어와 앉는 일도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게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레몽 생테스였고 무척 작은 키에 딱 벌어진 어깨, 권투 선수 같은 코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했다. 그도 살라마노에 대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살라마노와 그 개를 보면 역겹지 않냐고 묻기에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층계를 다 올라와 헤어지려 할 때 그가 말했다. 내 방에 소시지와 포도주가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나는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승낙을 했다. 그의 집도 역시 방이 하나, 창문도 없는 부엌 하나가 전부였다. 침대 위 벽에는 흰색과 붉은색 섞어로 만든 천사상과 운동선수들의 사진, 여자 나체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방은 더러웠고 침대는 망가져 있었다. 그는 석유 램프를 켜고 호주머니에서 꾀저리한 붕대를 꺼내 오른손을 싸맸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좀 했다고 대답을 했다. 그게 말이죠, 메르스 선생.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다혈질이라 그렇습니다. 그놈이 내게 진짜 남자라면 전차에서 내리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지 하고 말했죠. 그놈이 나한테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진짜 쓴맛을 볼 테니. 녀석이 쓴맛이라고 하고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먹여줬죠. 녀석은 나가 떨어졌어요. 전 일으켜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녀석이 땅에 퍼져서는 발길질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무릎으로 한 번 찍고 주먹으로 2번 때려줬죠. 녀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더군요. 내가 그 녀석에게 이제 그만하면 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생테스는 계속 붕대를 감았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므로 나는 그렇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남자답고 세상 물정도 잘 아는 것 같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며 충고를 해주길 바랬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내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 만족하는 눈치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시지를 꺼내 화덕에 굽고는 컵, 접시, 포크와 포도주를 2병을 꺼내 놓았다. 자리를 잡고 앉아 먹으면서 그는 조금 망설이며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요. 내 정부라고나 할까요? 그와 싸움을 한 남자는 그 여자 오빠였고 그가 여자의 생활을 돌봐준다는 얘기도 했다. 내가 대꾸도 안 했는데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지만 양심에 거리낄 건 없을 뿐더러 자기는 창고 감독일 뿐이라고 했다. 아까 얘기 말입니다.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여자에게 먹고 살 만큼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고 했다. 손수 여자 방세를 내주고 하루에 20프랑씩 식비를 주고 있었다. 방세 300프랑, 식비 600프랑에 가끔씩 스타킹도 사주고 하느라 1000프랑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게 하는 말이 그것으로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 하니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좀 하는 게 어때? 그럼 대단한 비용 같은 건 나오잖아. 이달에 옷도 한번 사주었고 하루에 20프랑씩 용돈도 주고 방세도 치러줬잖아. 당신은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지. 커피나 설탕을 친구들에게까지 사주는 건 당신이지만 돈은 내가 내는 셈이야.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당신은 내게 보답도 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녀는 계속 일도 안 하고 못 살겠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여자의 핸드백 속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하고는 어디서 났냐고 물었으나 여자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게다가 얼마 뒤에는 여자의 방에서 전당포라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팔찌 2개가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그런 팔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내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예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기 전에 그녀를 실컷 패뒀죠. 그리고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너 같은 건 몸 파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년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베푼 행복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는 몰라. 좀 지나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알게 될 거다. 두고 봐. 이렇게 말해줬어요. 메르소 씨. 그는 피가 날 때까지 여자를 때렸지만 그 전에는 때린 적이 없었다고 했다. 손을 댄 적은 있지만 살살 때린 거예요. 그럴 때면 그녀는 늘 소리를 질러댔어요. 내가 창문을 닫는 걸로 결국엔 끝을 내곤 했지만요. 하지만 이번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런데 속 시원할 정도로 벌을 주지 못했지 뭡니까? 그래서 그는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램프의 그을음 때문에 심지를 조절하느라 말을 끊었다.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은 데다 포도주를 거의 1리터나 마신 탓에 관자놀이가 마구 달아올랐다. 내 담배가 떨어져서 레몽의 담배를 피웠다. 마지막 전차가 지나가면서 거리에 남아있던 소음도 함께 실어갔다. 레몽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스스로도 난처하게 생각하는 건 그녀와의 정사에 미련이 남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를 벌주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다 놓고 풍기나 촉반을 불러들여 창료로 기록대장에 오르게 할 생각을 했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딱히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사실 레몽도 내게 말했듯이 뒷골목에서 노는 친구들이 그런 것도 모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레몽이 그런 말을 하니 친구들이 여자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것 같냐고 했지만 그는 그러고 싶진 않았나 보다.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면서 내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 전에 자기 이야기가 어땠냐고 물었다. 나는 특별히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흥미로웠다고 했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 같냐고 묻기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 여자를 응징하는 게 맞을지 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다. 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바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고 대답했다. 난 또 포도주를 마셨다. 그는 담뱃불을 붙인 뒤 생각을 들려주었다. 그는 여자에게 후회와 충격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편지를 쓴 다음 그녀가 돌아오면 함께 잠자리를 하고 일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밖으로 쫓아버리겠노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하면 그녀가 벌을 제대로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레몽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나한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말이 없자 그는 당장 편지를 쓰는 일이 귀찮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포도주 한 잔을 더 마시더니 식은 소시지와 접시들을 옆으로 밀고는 탁자를 정성스레 닦았다. 그는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 원고지 한 장과 노란 봉투, 붉은 나무로 만든 작은 펜대, 보랏빛 잉크가 든 병을 꺼냈다.
그가 여자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이슬람 여자였다. 나는 편지를 써내려갔다. 되는 대로 쓰긴 했지만 레몽의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 않은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담배를 피우던 레몽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다시 읽어달라고 했다. 그는 아주 흡족해했다. 자기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네. 처음엔 나한테 반말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자넨 내 진정한 친구야 라고 했을 때에는 말을 놓았다는 것을 깨닫곤 놀랐다. 그는 같은 말을 한 번 더 되풀이했고 나도 그렇지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의 친구가 된다고 해도 별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는 정말로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편지를 봉했고 우리는 남은 술을 전부 마셨다. 잠시 말없이 담배만 피우며 앉아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자동차가 지나간 소리만 간간히 들렸다. 늦었군. 내가 말했고 레몽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었다. 난 졸렸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내가 피곤해 보였는지 레몽은 내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그는 엄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차피 한번 겪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몽은 내 손을 꽉 붙잡고 사나이 끼리는 언제나 서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해줬다. 나는 그의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어두운 층계 위에 한동안 서 있었다. 조용한 건물 층계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하고 눅눅한 공기만 느껴졌다. 귓가에 울리는 맥박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라미노 영감방에서 개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동안 일을 많이 했다. 레몽은 편지를 붙였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에마니엘과 함께 영화를 2번 보러 갔다. 그는 항상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해주어야 했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약속했던 대로 마리가 찾아왔다. 나는 붉고 흰 줄무늬의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가죽 샌들을 신은 그녀에게 강한 욕정을 느꼈다. 탄력 있는 젖가슴이 훤히 비쳤고 햇볕에 그을린 갈색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해변으로 갔다. 좌우에 바위가 솟아있고 해안선에는 갈대가 우거진 곳이었다. 4시의 태양은 많이 뜨겁진 않았지만 물은 따뜻했고 물결은 길게 퍼져 나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리가 물장난 하나 알려주었다. 헤엄을 치다가 파도의 정점에서 입속에 물거품을 잔뜩 모은 뒤 이번에는 똑바로 누워서 하늘을 향해 뿜어내는 것이었다. 거품은 레이스가 되어 공중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미지근한 보슬빛처럼 얼굴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몇 번 하고 나니 입속에 짠 소금기로 올라래졌다. 그러자 마리가 내게 다가와 물속에서 자신의 몸을 갖다 대고 키스했다. 그녀의 혀가 내 입술에 닿은 느낌은 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물결 속에서 뒹굴었다. 해변으로 나와 옷을 갈아입는데 마리가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은 채 급히 버스를 잡아차고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침대로 뛰어들었다. 열어둔 창문으로 여름밤이 우리의 짙은 갈색 몸 위로 흘러들어와 상쾌했다. 오늘 아침에는 마리와 함께였기 때문에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에 레몽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에 살라미노 영감이 개를 혼내는 소리, 나무 층계 위에서 쿵쿵대는 발소리와 개가 발톱으로 긁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빌어먹을 놈, 망할 놈 하면서 둘이 산책을 나갔다. 영감 이야기를 마리에게 해주었더니 웃었다.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웃는 그녀에게 또다시 욕정을 느꼈다. 조금 뒤에 그녀는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었다. 그런 건 별 의미 없지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점심을 준비하면서 다시 깔깔대기에 그녀에게 키스했다. 바로 그때 레몽의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레몽의 소리가 들렸다. 네가 나를 속였단 말이지. 나를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마. 이어 때리는 듯한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계단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밖으로 나갔다. 여자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레몽이 때리는 소리도 계속해서 들렸다. 마리는 끔찍하다는 말을 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경찰을 불러오라 했지만 나는 경찰이 싫다고 말했다. 그러나 3층에 새든 사람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좀 더 세게 두드리자 여자가 울더니 이번에는 레몽이 담배를 물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여자가 뛰어나와 레몽이 때렸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이름이 뭐야? 경찰이 물었고 레몽이 이름을 말했다. 나한테 말할 때는 담배를 빼. 경찰이 말하자 레몽은 망설이는 나를 보더니 오히려 담배를 빨아들였다. 그러자 경찰이 두껍고 큰 손바닥으로 레몽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다. 담배가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날아갔다. 레몽은 얼굴빛이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공손해진 목소리로 꽁초를 주워도 되겠느냐고 경찰에게 양해를 구했다. 경찰은 그러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다. 다음부터는 경찰이 헛개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둬. 그러는 동안에도 여자는 줄곧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날 때렸어요. 이 작자는 뚜쟁이에요. 여자가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경찰날이 남자한테 뚜쟁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레몽이 물었다. 하지만 그에게 경찰은 입 닥치라고 호통을 쳤다. 두고 봐이 망할 것. 또 보자. 레몽이 여자를 보며 말했다. 경찰은 다시 레몽에게 입 닥치라고 말한 뒤 여자에게는 가뒀다고 하고 레몽은 들어가서 경찰서로 소환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레몽에게 몸이 떨릴 정도로 술에 취한 걸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덧붙였다. 경찰날이 저는 취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리님 앞에 서 있으니 떨릴 뿐이지요. 제가 될 도리가 있겠습니까? 레몽이 그에게 변명했다. 경찰은 문을 닫아버렸고 구경꾼들도 흩어졌다. 나와 마리는 점심 준비를 마쳤지만 그녀가 입맛이 없다고 해서 나 혼자 거의 다 먹었다. 마리는 1시에 돌아갔고 나는 조금 더 잤다. 3시쯤 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레몽이 들어왔다. 나는 계속 누워 있었다. 그는 내 침대 끝에 한 점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는 계획대로 했는데 여자가 따귀를 때리는 바람에 두들겨 패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뒤는 내가 본 그대로였다. 이젠 여자가 혼쭐났을 테니 만족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더니 그랬다고 대답을 했다. 그는 아무리 경찰이 뭐라고 해도 여자가 얻어맞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했다. 또 자기는 경찰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안다고 했다. 그러고는 경찰이 따귀를 때릴 때 자신이 응수할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몽은 매우 만족한 눈치를 보이더니 함께 나가지 않겠냐고 했다. 난 일어나서 머리를 빗었다. 레몽은 내가 그의 증인이 되어주었으면 했다. 난 아무래도 괜찮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레몽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말이면 충분할 거라고 해서 그의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고 레몽은 내게 브랜디 한 잔을 사주었다. 당구 한 판을 쳤는데 아슬아슬하게 내가 졌다. 그가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고 했지만 그런 건 싫어서 거절했다.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레몽은 정부에게 제대로 복수해줬다는 사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야기했다. 그는 내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나는 그 시간이 행복했다. 멀리서부터 살라마노 영감이 흥분한 듯 눈감이 수렁대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그 옆에 개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리저리 둘러보고 빙글빙글 돌고 컴컴한 복도를 들여다보며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더니 충혈된 작은 눈으로 다시 두리번거리며 길을 내다보기도 했다. 레몽이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이렇게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운댔다. 개가 어디 있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개가 물쑥 달아났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벌컥 말을 쏘아냈다. 오늘도 어느 때처럼 연명장에 데려갔지. 노점들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더고 탈주왕이라는 간판을 보려고 잠시 멈췄다가 보니까 그놈이 없어졌지 뭐야. 물론 옛날부터 그놈한테 작은 목걸이를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망할 놈이 도망쳐 버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단 말일세. 그러자 레몽이 걔가 아마 길을 잃은 모양인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주위를 찾아 수십 킬로미터나 걸어온 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랬는데도 영감은 오히려 흥분하며 말했다. 그렇지만 잡혀가고 말 걸세.
누가 그걸 갖다 기른다면 또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허른 데다가 부름투성이 개를 누가 좋아할까? 경찰들이 잡아가고 말 거야. 틀림없어. 나는 경찰서의 동물보호소에 가서 수수료를 얼마 정도 내면 개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영감이 비싸냐고 묻기에 나는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영감이 화를 냈다. 빌어먹을 놈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니 죽어버리라지. 레몽은 웃으며 층계를 올라갔고 나도 뒤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층계차면서 헤어졌다. 잠시 뒤에 영감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니까 잠시 문간에 서 있다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만 했다. 들어오라고 했으나 여전히 구두코를 내려다보며 딱지투성이 손을 떨기만 했다. 개를 빼앗을까요, 묘로 선생? 돌려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는 나를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래서 동물보호소에서는 길 잃은 개를 사흘 동안 메어두고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흘이 지난 뒤에는 적당히 처분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영감은 자기 방문을 닫았고 이윽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영감의 침대가 삐걱거렸다. 벽 너머로 조그맣고 괴상한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고 배도 별로 고프지 않아 저녁도 굶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레몽이 회사로 전화를 했다. 그의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일요일에 알제 근처 조그만 별장으로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고 레몽은 여자친구와 함께 오라고 했다. 온통 남자들 뿐이라 그녀가 오면 그 친구 부인이 매우 좋아할 거라고 했다. 사장이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얼른 통화를 끝내려고 했는데 레몽이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이 초대 이야기는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다른 일을 한 가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아랍인 한패에게 하루 종일 미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지난번 그 정부에 오빠도 있다고 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그 남자를 발견하면 내게 알려주게. 그의 말에 난 알았다고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사장이 나를 불렀다. 전화를 삼가고 열심히 일하라는 단소리를 들을 걸 생각하니 짜증이 솟구쳤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아직은 막연한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파리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 거래를 하려는데 혹시 그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지 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파리에서 생활할 수 있고 1년에 얼마 동안은 여행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자넨 젊으니 그런 생활이 마음에 들 거라 생각하네. 나는 그렇긴 하지만 결국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은 생활이 변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냐고 물었다. 난 사람이란 대개 생활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어떤 생활이든 비슷비슷하며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그렇게 불만이 있지도 않다고 대답을 했다. 그는 불만이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난 언제나 질문을 회피한 데다가 야심도 없으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난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사장 심기를 건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내 생활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학생 때는 야심도 좀 있었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았던 것이다. 저녁에 마리가 와서 자기와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난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죠? 마리가 말했다. 난 다시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면 원한다면 결혼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은 마리이고 나는 그저 생각을 했을 뿐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마리는 결혼이란 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나를 나무랐다. 난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자기처럼 만난 다른 여자가 청혼해도 생각을 했을지 물었다.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마리는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또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내가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었더니 마리가 웃으며 내 팔을 잡고는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난 언제든 그녀가 원하기만 한다면 결혼을 하자고 했다. 그런 다음 사정했던 제안을 얘기하자 그녀는 파리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잠시 파리에 산 적이 있다고 말했더니 어땠냐고 물었다. 더럽지. 비둘기들과 컴컴한 정원들 뿐이야. 사람들은 모두 허옇고 말이야. 내가 답했다. 우리는 마을 큰 길가를 거닐었다. 나는 야들이 아름답다고 마리에게 이야기했다. 마리는 수긍을 하면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얼마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했기에 셀레스티의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녀도 그러고 싶지만 볼 일이 있다고 말했다. 집 근처에서 작별 인사를 했는데 그녀가 가만히 내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본 일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궁금했지만 그걸 굳이 물어보고 싶진 않았다. 그녀가 나무라도 쳐다봐서 난처한 표정을 짓자 다시 웃더니 느닷 달려들어 키스를 했다. 내가 셀레스트 식당에서 저녁을 막 먹기 시작했을 때 키가 작고 묘한 여자가 들어와 내 테이블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었다. 나는 물론이라고 했다. 앙증맞은 몸집과 사과같이 작은 얼굴에 빛나는 눈이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고 앉는 뒤 열심히 메뉴를 살폈다. 그러더니 셀레스트를 불러 빠르고 똑부러진 목소리로 요리를 주문했다. 그런 다음 전체 요리를 기다리면서 핸드백을 열어 작은 종이 조각과 연필을 꺼내 미리 계산을 한 후 지갑에서 팁까지 합한 금액을 자기 앞에 내려놓았다. 전체 요리가 나오자 서둘러 삼켰다. 다음 요리를 기다리며 또 핸드백에서 푸른 연필과 일주일치 라디오 프로그램이 실린 잡지를 꺼내더니 거의 모든 방송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표시를 했다. 그녀는 식사를 하는 내내 10페이지가 넘는 잡지에 세심하게 그 일을 계속했다. 내가 식사를 마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표시하는 데 일중했다. 드디어 그녀가 일어나 로봇처럼 정확한 몸짓으로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난 한동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도의 가장자리를 길 따라 걸어갔다. 결국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금세 잊어버렸다. 방문 앞에서 살라미노 영감을 만났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동물보호소에 가봤는데 거기에 없는 걸 보면 잃어버린 게 분명하다고 했다. 그곳 직원들이 어쩌면 걔가 차에 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었다. 영감이 그들에게 경찰서에서는 그 개를 찾을 수 있겠냐고 물었으나 그런 일은 날마다 일어나기에 기록도 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나는 살라미노 영감에게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냐고 말했지만 그는 그 개와 정이 듬뿍 들었다는 걸 강조했다. 나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았고 살라미노 영감은 탁자 의자에 나를 마주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그는 낡은 중전모를 쓴 채 누런 수염 아래에서 말을 씹듯이 중얼거렸는데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했지만 별로 할 일도 없고 졸린 것도 아니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그의 개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아내가 죽은 뒤부터 개를 길러놓으라고 했다.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을 때에는 연극을 하고 싶어 했으며 군대에 있을 때에는 군인 희곡에 출연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국엔 철도국에 근무하게 되었지만 지금 연금을 살 수 있으니 후회는 안 한다고 했다.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원만한 셈이어서 아내가 죽고 나자 무척 외로웠다고 했다. 그래서 작업장에 있는 친구에게 개 한 마리를 부탁해 강아지였을 때부터 데려와 우유를 먹여 길렀던 것이다. 그리고 개가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탓에 결국은 둘이 함께 늙게 되었다. 살라미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놈 승리가 못돼서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개였습니다. 개가 순종이었던 것 같다고 영감에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게다가 말입니다. 병을 앓기 전에 그놈을 봤어야 하는 건데 그놈 털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가 덧붙였다. 개가 피부병을 앓게 되면서 영감은 아침 저녁으로 연고를 발라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개의 진짜 심각한 병은 노화이며 그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하품을 하니까 영감이 가겠다고 했다. 나는 좀 더 있어도 된다고. 개가 그리 된 것을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고마워했다. 그리고 내 엄마가 그 괴를 굉장히 귀여워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그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엾은 당신 어머니라고 불렀다.
엄마가 죽고 나서 마음 아프지 않냐고 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아주 어색한 얼굴로 빠르게 말했다. 동네에서는 내가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이다. 나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으며 엄마를 잘 모실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기에 양로원에 보내는 게 최선이었다는 대답을 했다. 왜 내가 그런 답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게다가 엄마는 오래전부터 나와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심심해했거든요. 내가 덧붙였다. 그럼요. 적어도 양로원에서는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그가 둘러댔다. 자고 싶은 눈치였다. 그는 이제 자기 생활이 바뀌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를 알게 된 후 처음으로 그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비늘같이 거칠거칠한 그의 피부가 느껴졌다. 그는 내게 슬며시 웃어 보이고는 방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발 오늘 밤은 개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요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리가 몇 번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흔들어야 했다. 우리는 일찍부터 수영이 하고 싶어서 식사도 걸렀다. 속이 텅 빈 느낌인데다가 머리까지 아팠다. 담배 맛도 쌉쌀하게 느껴졌다. 마리는 내가 음침한 얼굴이라며 놀래댔다. 마리는 흰색 옷을 입고 머리는 길게 풀어헤쳤다. 예쁘다고 말했더니 웃으며 아주 좋아했다. 내려오면서 레몽이 방문을 두드렸다. 레몽은 곧 내려오겠다고 했다. 길에 내려서자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햇살에 딱이라도 맞은 듯 후끈했다. 피곤한 데다가 간밤에 창문을 꽂고 닫고 있었던 영향이 컸다. 마리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날씨가 좋다는 말을 자꾸 되풀이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배고픔이 몰려왔다. 마리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수영복과 수건이 들어있는 방수천 가방을 들어 보였다. 기다릴 수가 없었다. 이윽고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레몽이 푸른 바지와 소매가 짧은 흰 셔츠를 입은 데다 밀짚 모자까지 쓰고 나타나자 마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팔뚝은 허여멀건한데 시커먼 털로 덮여 있어 흉측해 보였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굉장히 흡족한 표정으로 내려왔다. 안녕 친구. 내겐 이렇게 말하고 마리에겐 아가씨라고 불렀다. 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여자가 레몽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내가 증언을 해주었다. 레몽은 경고만 받고 나왔고 내 증언을 투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 앞에서 레몽과 그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바닷가는 그다지 멀지 않지만 버스를 타면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레몽은 자기 친구도 우리가 일찍 도착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레몽이 길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켰다. 담배가게 진열장에 길에 서인 아랍인들 한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마치 돌이나 혹은 죽은 나무를 보듯이 그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놈이 바로 그 남자라고 레몽이 말해주었다. 어지간히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건 이미 지난 이야기라고 말했다. 마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랍인들이 레몽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다고 내가 대답해 주었다. 마리는 얼른 출발하자고 졸랐다. 레몽은 어깨를 다시 펴고 서둘러야겠다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다. 아랍인들은 따라오지 않는다고 레몽이 일러주었다. 내가 뒤돌아보니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가 있던 곳을 여전히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곧 버스를 탔다. 레몽은 아주 안심한 얼굴로 마리아에게 계속 농담을 건넸다. 레몽은 마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지만 마리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있다가 웃으며 레몽을 바라보기만 했다. 우리는 알제 교회에서 내렸다. 바닷가는 정류장에서 가까웠다. 하지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진 작은 언덕을 지나야 했다. 언덕은 노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노란 돌과 하얀 수선화로 덮여 있었다. 마리는 재미있다는 듯 가방을 휘둘러서 꽃잎을 떨어뜨렸다. 우리는 흰색과 초록색으로 울타리를 둘러친 작은 별장들 사이로 지나갔다. 어떤 별장들은 베란다까지 뻗은 나무 속에 파묻혀 있었고 어떤 것은 돌들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기도 했다. 언덕 끝에 다다르기도 전에 벌써 잔잔한 바다가 보였고
더 멀리 맑은 물속에는 육중한 곳이 졸고 있는 듯했다. 정적 속에서 경쾌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 반짝이는 바다 위로 조그만 트롤 어선 한 척이 느지막이 가고 있었다. 마리는 창포를 몇 송이 꺾었다. 바다로 내려가면서 보니 벌써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다. 레몽의 친구는 해변 가장자리에 조그만 목조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별장은 바위에 기대 있었고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레몽이 우리를 소개했다. 그의 친구 마송은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사람이었다. 파리 말씨를 쓰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작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편히 지내라고 권하고는 아침에 갓 잡아 튀긴 생선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집이 멋지다고 칭찬했다. 그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항상 이곳에 와서 지낸다고 했다. 제 아내와 함께라면 누구든 즐거워하거든요. 그의 아내는 때마침 마리와 웃고 있었다. 그때 난 아마도 마리와의 결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마송이 수영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의 아내와 레몽은 가고 싶지 않아서 우리 셋만 바다로 내려갔다. 마리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마송과 나는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했는데 말끝마다 그뿐만 아니라를 덧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실제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이어갈 때에도 그랬다. 마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아주 기가 막히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력적이에요. 하고 말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나는 햇볕을 쬐며 흐뭇한 기분을 즐기느라 그의 버릇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발밑에서 모래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을 좀 더 참다가 마침내 마송에게 들어갈까요? 하고 말했다.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은 천천히 들어오다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몸을 던졌다. 그가 개구리 헤엄을 아주 서투르게 한 탓에 그를 남겨두고 마리 곁으로 갔다. 시원한 물속을 헤엄치니 아주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마리와 나는 멀리까지 나아가는 내내 같이 움직이며 함께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몸을 띄웠다. 하늘을 보고 누우니 입으로 흘러드는 물의 장막을 태양이 걸어주었다. 마송이 모래사장으로 나가 햇볕을 쬐기 위해 눕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 보아도 그의 몸은 여전히 큼직했다. 마리가 나와 함께 헤엄을 치고 싶어 했다. 내가 뒤에서 마리의 허리를 잡고 발로 물장구를 치면 마리가 팔을 올려 앞으로 나아갔다. 사방이 고요한 아침에 물을 찰싹찰싹 때리는 작은 소리만이 우리를 따라왔다. 마침내 난 지쳐서 마리를 남겨두고 숨을 크게 몰아쉬며 꾸준히 헤엄을 쳐서 바닷가로 돌아왔다. 마송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내가 기분이 참 좋군요. 라고 했더니 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다. 조금 뒤 마리가 돌아왔다. 고개를 돌려 걸어오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금물에 젖은 몸이 미끈해 보였다. 머리는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마리는 내 옆에 나란히 누웠다. 그녀의 체온과 뜨거운 햇볕이 뿜어대는 열기로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마리가 나를 흔들어 깨우며 마송은 벌써 집으로 돌아갔으며 곧 점심시간이라고 했다. 나도 배가 고파서 곧 일어났다. 그러나 마리가 아침부터 한 번도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맞는 말이었고 나도 키스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곧장 잔물길 속으로 몸을 넣고 몇 번 팔을 저어 헤엄쳤다. 마리가 내게 바짝 붙었다. 그녀의 다리가 휘감기는 게 느껴지자 나는 욕정을 느꼈다.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오는데 마송은 벌써부터 우리를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배가 몹시 고프다고 했다. 마송은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내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했다. 땅은 맛이 좋았고 내 몫으로 나온 생선도 허겁지겁 먹었다. 그 후 나온 고기와 감자튀김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먹었다. 마송은 술을 자주 마셨고 내게도 계속 따라주었다. 커피가 나왔을 때에는 머리가 무거워서 담배를 많이 피웠다. 마송과 레몽, 나 이렇게 셋은 돈을 모아 8월 한 달간 해변에서 지내면 어떨지 의논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11시 30분이에요. 마리가 갑자기 말해서 우리는 모두 놀랐다. 마송은 너무 일찍 밥을 먹긴 했지만 배고플 때가 식사 시간이니까 이상할 것도 없지 않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마리가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 아마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것 같았다. 그때 마송이 함께 바닷가 산책을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제 아내는 점심을 먹은 뒤에는 꼭 낮잠을 자거든요. 난 자는 것보단 걷고 싶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아내에게 늘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리는 남아서 마송 부인의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남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키가 작은 파리 여자가 말했다. 우리 셋은 바닷가로 내려갔다.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내리꽂혔다. 바다 위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빛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제 바닷가엔 아무도 없었다. 언덕 끝을 따라 바다를 내려다보며 늘어선 작은 별장들 안에서 접시, 포크, 스푼 등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땅에서 올라오는 돌의 열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처음에 레몬과 마송은 내가 모르는 일이나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것, 한때 같이 사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바다를 끼고 걸었다. 가끔씩 잔 잔물결이 우리가 신은 헝겊 신발을 적셨다. 나는 머리 위로 쏘아준 햇빛 때문에 반쯤 잠이 든 상태라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때 레몽이 마송에게 무슨 말을 건넸지만 난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닷가 저 끝에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아랍인 2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레몽을 쳐다보았더니 그가 그놈 맞아 하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마송은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우리들이 해수욕 가방을 들고 버스를 타는 것을 그들이 본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벌써 우리와 많이 가까워져 있었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냥 걸었다. 마송, 싸움이 일어나면 넌 둘째 놈을 맞도록 해. 내 상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메르소, 만약 딴 놈이 오면 그건 네가 맞도록 하라고. 레몽이 말했다. 난 알겠다고 대답했고 마송은 두 손을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지나치게 뜨거워진 모래가 이제는 붉게 보였다. 우리는 같은 속도로 걸으며 아랍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들과 우리의 간격이 점점 좁혀졌다. 겨우 몇 발자국 떨어졌을 때 아랍인들이 멈추어 섰다. 마성과 나는 속도를 늦췄다. 레몽은 곧장 그가 상대하기로 한 남자에게 걸어갔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아랍 녀석이 머리로 치받는 신용을 했다. 레몽이 먼저 한 대 날리고는 곧바로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자신이 맡기로 했던 녀석에게 가서 있는 힘껏 2대를 때렸다. 아랍인이 넘어지면서 얼굴을 물속에 쳐박았다. 몇 초 뒤 머리통 주변에서 부글부글 거품이 일었다. 그러는 사이 레몽도 상대방을 때려서 얼굴을 온통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레몽은 내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놈 좀 봐. 조심해. 칼을 들었어. 나는 다급히 소리쳤다. 하지만 레몽의 팔과 입은 이미 찢겨 있었다. 마송이 황급히 달려갔다. 그러나 또 다른 아랍 녀석도 일어나서 칼을 가진 놈 뒤에 섰다. 우리는 꼼짝도 못했다.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며 칼로 위협하면서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그랬더니 충분히 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자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 우리는 그동안 못 박힌 듯 그대로 서 있었고 레몽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성은 언덕이 별장에 일요일마다 오는 의사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레몽은 바로 가자고 했다. 말을 할 때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입속에서 거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서 최대한 빨리 오두막으로 되돌아왔다. 레몽은 가벼운 상처니까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했다. 레몽과 마성이 함께 의사에게 간 사이 나는 여자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성 부인은 울고 마리는 파랗게 들렸다. 나는 설명하는 게 귀찮아져서 이야기를 그만두고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1시 반쯤 되자 레몽과 마성이 돌아왔다. 레몽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별일 아니라고 했다지만 레몽은 매우 침울한 얼굴이었다. 마성이 웃기려고 애를 썼지만 레몽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레몽이 바닷가로 가겠다고 했다.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다.
마성과 나도 함께 가겠다고 하자 레몽이 화를 내면서 욕을 했다.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자고 마성이 이야기했다. 그래도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우리는 오래도록 해변을 거닐었다. 태양은 이제 찍어 누를 듯 뜨겁게 내리쬐었고 햇빛은 모래와 바다 위로 잘게 휩어졌다. 나는 레몽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닷가 끝에 이르렀다. 커다란 바위 뒤에서 조그만 샘이 바다로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 아랍인 둘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기름기가 밴 푸른 작업복을 입고 누워 있었다. 아주 느긋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우리가 나타났는 데에도 표정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 레몽을 찌른 녀석도 아무 말 없이 레몽을 바라보았다. 또 한 녀석은 작은 갈대 피리를 불고 있었다. 우리를 곁눈질하며 악기로 낼 수 있는 세 가지 음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태양과 침묵,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와 피리 소리만이 가득했다. 레몽이 주머니에 있는 권총에 손을 댔지만 녀석은 미동도 없었고 둘은 서로 마주만 보고 있었다. 나는 피리를 불고 있는 녀석의 유난히 벌어진 발가락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해치울까? 레몽은 녀석에게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화를 내며 쏴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녀석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대로 쏴버리는 건 비겁한 일이야. 내가 말했다. 침묵과 더위 속에서 다시금 물 흐르는 소리와 호젓한 피리 소리만 들려왔다. 레몽이 말했다. 그럼 저 녀석에게 욕이라도 해야지. 말대답을 하면 쏴버릴 거야. 그래. 하지만 저 녀석이 칼을 뽑지 않으면 총을 쏠 수는 없어. 내가 대답했다. 레몽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 피리 부는 사람과 레몽을 찌른 놈 둘 다 여전히 레몽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나는 레몽에게 말했다. 쏘면 안 돼. 남자답게 결투를 해야지. 그 권총은 이리 주게. 만약 다른 녀석이 뛰어들거나 칼이라도 뽑으면 내가 쏴버릴 테니까. 레몽이 내게 권총을 주었을 때 그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둘러막힌 것처럼 꼼짝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우리들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바다와 모래, 태양과 피리 소리의 침묵, 물소리의 정적 속에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때 느닷없이 아랍인들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바위 뒤로 스며들듯 도망쳐버렸다. 그래서 레몽과 나는 그냥 되돌아왔다. 레몽은 기분이 좀 풀린 듯 집으로 돌아갈 때 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와 별장까지 함께 갔다. 레몽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나는 계단 첫머리 앞에 서 있었다. 햇볕을 많이 쏘인 탓에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고 나무 계단을 올라 다시 이 아들과 상대할 것 생각하니 기운이 다 빠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더위가 무척이나 지독해서 하늘에서 쏘아지는 햇볕을 쬐고 있느니 눈이 멀 것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냥 서 있는 것이나 가버리는 것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였다. 조금 뒤에 나는 다시 바닷가를 향해 걸었다. 시뻘건 햇빛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바다는 모래 위에 잔물결들을 토해내며 헐떡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바위 쪽으로 걸었는데 햇볕 때문에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더위가 나를 짓눌러대면서 발걸음을 막았다. 얼굴 위에 무더운 바람이 와 닿을 때마다 이를 악문 채 바지주머니 속에 주먹을 움켜쥐었고 태양과 태양이 쏘아내는 알지 못할 현기증을 이겨내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모래나 흰 조개 껍데기, 유리 조각이 뿜어내는 빛이 칼날처럼 번쩍일 때마다 양쪽 턱뼈가 움찔거렸다. 난 오랫동안 걸었다. 바위 덩어리가 멀리서 조그맣게 보였다. 햇빛과 바닷물의 물보라 때문에 후광에 쌓인 듯 거무스름했다. 나는 바위 뒤에 있던 서늘한 샘을 떠올렸다. 졸졸 흐르는 샘물의 속삭임을 찾아가고 싶었다. 태양과 나의 힘겨운 노력, 그리고 이들의 울음소리를 피해간 그들과 그 아래서의 휴식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바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레몬과 상대했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였다. 반듯하게 누워 두 손을 목 뒤에 받친 채 이마만 바위 그늘 속에 넣어두고 온몸에는 햇볕이 감돌고 있었다. 푸른 작업복이 기운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됐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잊고 있던 터라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조금 들어 올리더니 주머니에 손을 대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있던 레몽의 곤청을 잡아쥐었다. 그는 다시 몸을 젖혀 누웠지만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한 10여 미터쯤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절반쯤 눈을 감았어도 이따금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타는 듯한 공기 탓인지 그의 모습은 눈에 어른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 훨씬 나른하게 가라앉아 조용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모래 위에 똑같은 태양과 배나오는 빛이 계속되었다. 벌써 2시간째 걸음을 멈추고 벌써 2시간째 낮게 끓는 금속 같은 대양의 닷을 내리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갔다. 증기선은 내 한쪽 눈 가장자리에 검은 얼룩으로만 남았다. 아랍인으로부터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뒤돌아 서기만 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햇볕으로 끌어넘치는 해변 전체가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샘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갔다. 아직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랍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 위로 띄운 그늘 탓에 그는 웃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뜨거운 햇볕 때문에 뺨이 타오른 듯했고 땀방울은 눈썹 위에 고여가고 있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같은 태양이었다. 그때와 똑같이 이마가 아팠다. 머리의 모든 혈관이 한꺼번에 피부 아래에서 쿵쿵댔다. 그 햇빛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고 한 걸음 몸을 옮긴다고 해도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단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칼을 뽑아 나를 겨누었다. 태양빛이 칼 위에서 번쩍 튀었다. 기다란 칼날이 되어 내 이마를 쑤신 듯했다.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두꺼운 막으로 미지근하게 눈덩을 덮었다. 눈물과 소금의 장막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로 태양이 때리는 심벌질 소리와 칼에서 뻗어나온 눈부신 빛만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그 칼날은 속눈썹을 쑤셨고 괴로운 두 눈을 파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모든 게 흔들렸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온 하늘이 활짝 열려 불의 비를 쏘아내는 것 같았다. 내 온몸이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잡았다. 방아쇠는 당겨졌고 매끈한 권총 자루에 배가 만져졌다. 바로 그 순간 짤막하면서도 귀를 찌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한낮의 균형, 행복을 느끼던 바닷가의 침묵도 깨트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는 아랍인의 몸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 총알은 보이지도 않게 깊숙이 박혔다. 마치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녹소리 같았다.